제1장. 돌아온 패배를 인정하라고 생각했던 여자. 이혼 6년 후 나는 공항에서 전 남편과 마주쳤다. 그는 비웃었다. 결국 패배를 인정하러 집에 돌아왔군. 이제부터 당신과 내 여비서를 공평하게 대우해주지.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다시 잘 봐. 내가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은 수많은 인생이 교차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운전기사들, 소리치는 아이들, 대리석 바닥 위를 구르는 캐리어 바퀴 소리, 그리고 유리 너머 어딘가에서 또 다른 비행기가 착륙했음을 알리는 나지막한 전자음까지. 세관을 막 통과했을 때 한때 어떤 공간에서든 나를 멈춰 세울 수 있었던 목소리로 내 옛 이름이 불렸다. 윤서아. 나는 은색 캐리어 손잡이에 한 손을 얹은 채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최민준이 6미터쯤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가 입은 차콜색 정장은 웬만한 남자는 중요 인물처럼 보이게 할 만큼 비싸 보였다. 그에게는 너무 자주 닦아 광을 낸 갑옷처럼 보였다. 왼손은 주머니에 넣고 오른팔은 딱 붙는 흰색 원피스를 입은 훨씬 젊은 여성에게 내주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언제라도 사진기자가 나타날 것처럼 그에게 매달려 있었다. 그는 내가 결혼 생활 내내 기억하던 모든 것을 안다는 듯한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공간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믿는 남자의 표정이었다. 최 회장님, 내가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그의 시선은 내 얼굴에서 코트, 구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내 손목으로 옮겨갔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 다이아몬드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렸다. 6년이군. 그가 말했다. 네가 집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궁금했어. 젊은 여성이 그를 더 꽉 붙잡았다. 최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런던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었나 보군. 넌 항상 실용성보다 자존심을 택했지. 나는 마치 그가 얼룩이라도 지적한 것처럼 내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구차하게 설명해야 하는 보석은 그만 사기로 했어요. 그는 그것을 당혹감으로 착각하고 더 환하게 웃었다. 이쪽은 김지수 실장이야. 내 비서실장이지. 그가 말했다. 업계 토론회 같은 데서 봤을지도 모르겠군. 한올 다이내믹스에서 3년째 일하고 있어. 많은 책임을 맡고 있지. 김지수가 세련된 미소를 지었다. 최 회장님께서 윤 전무님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강인하고 아주 결단력 있는 분이었다고요. 강인함이란 사람들이 한 여자를 상처 준 뒤 그녀가 살아남은 것에 대한 공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었다. 친절하기도 하셔라. 내가 말했다. 최민준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내밀었다. 한울 다이내믹스의 옛 로고가 은색으로 반짝였다. 아버지가 회사가 창고 하나와 접이식 의자 3개뿐이던 시절 종이 냅킨 뒷면에 처음 그렸던 디자인이었다. 내일 9시에 사무실로 와. 최민준이 말했다. 전략기획팀의 부팀장 자리가 하나 비었어. 국내 시장에서 오래 떠나 있었으니 바로 임원 자리를 줄 수는 없지만 공정하게 대우해 줄 생각이야. 나는 그 명함의 모서리를 만져보고 싶어서 받았다. 누구에게 공정하다는 거죠? 두 사람 모두에게. 그가 김지수를 힐끗 보며 말했다. 김 실장은 자기 자리를 꿰찼고 당신은 나와 과거가 있으니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이용하게 두지 않겠어. 찰나의 순간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6년 전 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서울을 여행 가방 하나, 노트북 한 대, 그리고 최민준의 변호사들이 찾아내지 못한 계좌에 든 15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만 가지고 떠났었다. 런던에서 임시 분석가로 야간 근무를 하고 병원 복도에서 컨퍼런스 콜을 받으며 MBA를 마쳤고 불가능해 보이는 분기 실적을 하나씩 달성하며 부실 채권 투자의 세계로 악착같이 파고들었다. 나는 3개국에 걸쳐 구조조정을 이끌었고 한울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훨씬 웃도는 규모의 거래들을 성사시켰으며 아마데우스 캐피탈의 북미 특별 상황 운용 본부를 이끄는 최초의 여성이 되었다. 그런데 최민주는 내가 세운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자리를 제안하고 있었다. 저를 만나려고 오후 회의를 취소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 전에 김지수가 먼저 나섰다. 회장님께서는 전무님께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시도록 신경 쓰셨습니다. 최민준의 표정은 고마워하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 너머를 힐끗 보았다. 내 팀원 3명이 인파를 뚫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내 비서실장인 마커스 리 이민호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아침 식사 전에 이미 2건의 비상사태를 해결한 사람의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아니었지만 최민준의 미소가 굳어졌다. 서아 씨, 그렇게 튕기는 건 몇 년 전에나 매력적이었지. 날 봐. 내가 왜 당신이 이 비행기를 택했는지 모를 것 같아? 사실 당신이야말로 더 자세히 봐야 할걸요. 내가 말했다. 이민호 실장이 우리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윤 대표님, 차량은 프라이빗 출구에 대기 중입니다. 이사무엘 전무님은 이미 호텔에서 구조조정위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권단위 회의를 30분 앞당겼습니다. 그가 내 캐리어를 받아들고는 최민준에게 정중하게 돌아섰다. 최민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시죠? 이민호입니다. 아마데우스 캐피탈 북미 특별상황운용본부장님 비서실장입니다. 이민호가 나를 가리켰다. 윤서아 대표님 말입니다. 김지수의 손가락이 최민준의 소매를 꽉 잡았다. 최민준은 이민호와 나를 번갈아 보았다. 아마데우스, 지난달 단톤 메디컬을 인수한 그 회사 말인가.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죠. 내가 말했다. 그의 얼굴이 천천히 변해갔다. 불신이 계산으로 바뀌었다. 그게 내가 가장 잘 기억하는 최민준의 모습이었다. 감정은 늦게 왔다. 숫자가 먼저였다. 나는 그의 명함을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우리 팀은 내일 오전 10시에 한울 다이내믹스로 갈 겁니다. 이건 채용 면접이 아니에요. 구조조정 논의입니다. 채권단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그가 내 이름을 날카롭게 불렀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차 문이 부드럽게 닫히며 공항의 소음과 그들 둘의 멍한 표정을 차단했다. 이민호가 두꺼운 서류철을 건넸다. 업데이트된 현금 보고서입니다. 한울 다이내믹스의 비제한 유동성은 120억 원 미만입니다. 480억 원의 단기 채무가 6주 후에 만기됩니다. 회전 신용 한도는 거의 다 사용되었고 주요 유통사 2곳이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열었다. 최민준의 공식 이사회 사진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아래 서명은 잉크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듯 대담하고 자신감 넘쳤다. 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이민호가 물었다. 아니요. 그가 대체 자금 조달처를 찾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이미 4개월째 시도 중입니다. 차가 터미널을 빠져나갔다. 뒤슈리창 너머로 최민준과 김지수가 여전히 도착 표지판 아래 서 있었다. 그들은 차가 돌 때마다 점점 더 작아 보였다. 6년 전 최민준은 다른 유리문 너머로 내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었다. 비가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그의 마지막 말까지는 아니었다. 나 없이는 그가 말했었다. 내 이름석자조차 아무 의미 없게 될 거야. 이제 나는 돌아왔다. 그의 회사가 소유하지도 않은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갚을 수 없는 로열티 의무를 숨기고 약속을 믿어줄 사람이 바닥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서류철 위에 손을 얹었.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 방의 주인도 그중 하나일 뿐이었다. 제2장. 빌린 뼈 위에 세워진 회사. 내가 도착했을 때 에드리언 쇼 이선균은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강철과 유리, 그리고 낮은 겨울 햇살 속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예전 심야 전략회의 때 들고 오던 와인 대신 미네랄워터 잔을 들고 있었는데 이는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했다. 에드리언은 내가 29살, 지치고 분노에 차 있었으며 이혼으로 무너지지 않은 척하던 시절의 나를 아마데우스로 영입했다. 그는 이제 회사의 글로벌 특별 상황 공동대표였고 내가 나쁜 소식을 가장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재회는 어땠나? 그가 물었. 최민준이 부팀장 자리를 제안하더군. 에드리언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잔을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크게 웃었다. 누구 밑에서? 아마 자기 비서 밑에서겠지. 둘 다 공평하게 대해주겠다고 약속하더군. 관대한 남자군. 나는 코트를 의자에 벗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채권단 자료를 펼쳤다. 밤사이 업데이트된 내용은 얼마나 심각해? 그의 웃음기가 사라졌다.
예비 모델보다 더 나빠. 한울은 마진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일상적인 운영 비용을 자본화해 왔어. 이사회는 유령 회사와 연계된 3건의 관계사 컨설팅 계약을 승인했고, 연금 기여금은 연체됐어. 그리고 최민주는 센서 특허를 2번이나 담보로 잡혔더군. 한울이 라이선스만 가진 걸 담보로 잡을 수는 없지. 정확해. 그 특허들은 내 아버지 박진혁의 것이었다. 아버지는 사람보다 기계를 더 잘 이해하는 엔지니어였다. 그는 기존 경보 시스템보다 며칠 앞서 산업 장비의 고장을 예측할 수 있는 열 및 진동 센서 시스템을 개발했다. 최민준과 나는 그 발명품들을 중심으로 한울 다이내믹스를 세웠다. 결혼하기 전 아버지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진역 혁신 신탁으로 이전했다. 한울은 독점적인 상업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소유권은 결코 넘어가지 않았다. 우리 셋이 같은 창고 사무실에서 배달 음식을 먹던 시절에는 그 계약이 불필요하게 격식적으로 보였다. 몇 년 후 그 격식은 최민준이 무너뜨리지 못한 유일한 벽이 되었다. 이혼 당시 그는 회사 지분, 집, 대외적인 평판, 그리고 성공한 창업자를 믿는 편이 더 쉽다고 생각한 거의 모든 친구를 빼앗아갔다. 그가 불안정하다고 말한 아내보다는 그는 특허를 가져가지 못했다. 법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행동했을 뿐이다. 신탁 명세서를 보면 6년간 로열티가 축소 보고되었어. 에드리언이 말했다. 이자와 감사 벌금을 합치면 청구액이 400억 원을 넘을 수 있어. 그리고 단기 채무는 이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만기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유리한 지점이지. 나는 도시를 내다보았다. 유리한 것과 복수는 다른 거야. 에드리언은 잠시 침묵했다. 그게 복수여야만 해? 아니. 대답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 나는 최민준이 한때 나를 파괴했다고 해서 한울 다이내믹스를 파괴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엔지니어들, 특허, 고객들, 그리고 회사 안에 여전히 묻혀있는 아버지 삶의 일부를 보존하고 싶었다. 최민주는 그 건물을 자기 자신과 혼동했. 나는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팀은 정확히 10시에 한울 본사에 들어섰다. 로비에는 내가 12년 전에 골랐던 석회암 벽이 그대로 있었다. 안내 데스크는 검은 대리석으로 바뀌어 있었다. 더 차갑고 더 비싸고 덜 유용했다. 김지수가 엘리베이터에서 우리를 맞았다. 그녀의 미소는 통제되어 있었지만 눈 밑의 컨실러는 잠 못 이룬 밤을 감추지 못했다. 윤 대표님, 최 회장님께서 준비되셨습니다. 사적으로는 윤 대표도 괜찮지만 내가 말했다. 이 회의에서는 본부장이라고 부르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그녀의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최민주는 법무팀장, CFO, 그리고 2명의 사회이사와 함께 회의실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청원자를 맞이하는 것처럼 회의실을 배치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내 팀원들이 주변 좌석을 채웠다. 이걸 잘도 숨겼군. 그가 인사도 없이 말했다. 아마데우스의 본부장이라. 런던이 발표 기술을 가르쳐준 모양이지. 런던은 각주 읽는 법을 가르쳐줬. 당신 회사도 그걸 시도했어야 했는데 그의 턱이 굳어졌다. 내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그의 등 뒤 화면에 부채 만기, 고객 이탈, 계약 위반, 로열티 부채 차트가 나타났다. 한울 다이내믹스는 현실적인 시나리오 하에서 6주치의 유동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감사인은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경고를 제기했습니다. 최대 유통사는 계약 해지 조항을 발동했고요. 특허 신탁은 오늘 채무 불이행 통지를 할 겁니다. CFO가 자리에서 움찔했다. 최민준이 등을 기댔다. 다른 투자자들이 있어. 콜 인더스트리얼.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가브리엘 콜 김남길 대표는 어제 오후 3시 7분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패닉 브로드워터와 2개의 패밀리 오피스에도 접근하셨죠. 모두 실사 후에 포기했습니다. 네가 방해했군.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을 뿐입니다. 그건 방해가 아니죠. 김지수가 최민준의 의자 뒤에 서서 허리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다. 최 회장님께는 여러 전략적 옵션이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만이 유일한 자금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을 택하세요. 나는 테이블 위에 투자 제안서를 올려놓았다. 아마데우스는 회사가 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에 들어갈 경우 DIP 파이낸싱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제공할 것이었다. 우리는 급여를 지급하고 핵심 사업을 보존하며 363조 매각 절차를 통해 특허 의존 사업에 입찰할 것이었다. 이사회는 최고 구조조정 책임자 CRO를 임명하고 최민주는 그 과정 동안 운영권을 포기해야 했다. 그의 시선이 마지막 문단에서 멈췄다. 내 회사를 빼앗으려는 거군. 당신 채권단은 돈을 돌려받으려 하고 직원들은 건강보험을 유지하려 하며 고객들은 이미 주문한 제품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당신의 소유욕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펜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당신이 이 회사를 떠났잖아. 당신이 나를 밀어냈지. 합의서에 서명했잖아. 당신 어머니가 사흘 동안 병상에 누워 내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모두에게 말하고 당신 변호사가 아버지 재산을 동결하겠다고 협박한 후에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이 사회에 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졌다고 약속했고요. 네, 서명했어요. 사회이사들은 내 눈을 피했다. 최민준이 일어섰, 네가 떠날 때 내부 자료를 훔쳐갔어. 그렇게 많이 아는 건 그것 말고는 설명이 안 돼. 이민호가 말하려 했지만 내가 손을 들어 막았다. 명예훼손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내가 말했다. 지금 현금이 부족하시잖아요. 비난은 신중하게 고르세요. 나는 노트북을 닫았다. 7일의 시간을 드리죠. 그 후에는 특허 신탁이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선순위 채권단이 채무 상환을 가속화할 겁니다. 일어서면서 김지수를 보았. 아마 부팀장 자리는 아직 있을 거예요. 가지세요. 회의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뒤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민호가 숨을 내쉬었다. 예상보다 잘 풀렸습니다. 잔을 하나만 던졌으니까요. 그가 받아들일 것 같나? 마지막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아닐 겁니다. 최민주는 파산보다 굴욕이 더 위험하다고 믿으니까요. 우리가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지만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이은혜도 모르는 년. 마가렛 최 이미숙가 말했다. 몇 년 만에 돌아와서 내 아들 목에 칼을 들이대? 나는 계속 걸었다. 최 여사님, 이건 비즈니스 문제입니다. 비즈니스? 넌 아무것도 없이 이 집에 시집 왔어. 우리가 네게 이름을 줬다고. 아버지가 당신 회사에 가장 가치 있는 특허들을 주셨죠. 이름은 그보다 싼 기여였고요.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네가 어떤 여자인지 모두가 알게 해주겠어. 예전에 한번 시도하셨고 그게 통했죠. 나는 회전문 옆에 멈춰 섰다. 그녀가 옳았다. 6년 전에는 그게 통했다. 내가 부끄러워하고 고립되어 있었으며 친절을 베풀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애쓰던 시절이었으니까. 두 번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고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제3장. 유모차 안의 아이. 가브리엘 콜 김남길의 사무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타워 꼭대기 세 층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경영대학원 1년 선배였고 분기 예측 톤으로 모욕을 던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한울은 부실한 게 아니야. 내가 도착하자 그가 말했다. 죽었는데 아직도 청구서를 보내고 있는 거지. 그는 내게 물 한 병을 건네고 책상 위에 재무 보고서로 돌아갔다. 5년 동안 의미 있는 연구 예산이 없었고 10년 동안 진정한 신제품이 없었어. 아버지의 플랫폼을 재포장하고 품질을 낮추면서 혁신이라고 불렀지. 최민주는 아직도 브랜드가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해. 최민주는 자신감이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나는 가브리엘에게 아마데우스가 공식적인 실사를 시작했고 한울의 주요 공급업체들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정보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또한 모든 무담보 채권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재고하게 만들 것이었다. 그의 숨통을 조이고 있군. 가브리엘이 말했다. 다른 누군가가 조건 없이 그를 구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제거하고 있는 거야. 개인 계좌, 별도 장부, 같은 회의. 그의 사무실을 나온 후 나는 몇 블록을 혼자 걸었다.
서울은 오래된 도시들이 변하는 방식으로 변해 있었다. 뼈대는 남아 있었지만 익숙한 가게들은 세련된 버전의 자기 자신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청담동의 한 웨딩드레스 숍 앞에 멈춰 섰다. 따뜻한 조명 아래 하얀 실크 드레스가 서 있었다. 그것은 최민준과 내가 결코 찍지 못했던 결혼 사진을 떠올리게 했다. 우리가 결혼하던 날 그는 중요한 입찰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진작가는 두 개의 개별 초상화를 합성하고 우리 뒤에 석양을 만들어 넣었다. 우리의 가장 행복한 이미지조차 효율적인 거짓말이었다. 서아 씨, 나는 돌아섰다. 김지수가 회색 유모차 뒤에 서 있었다. 맞춤 정장과 꾸며낸 미소 없이 그녀는 더 젊고 지쳐 보였다. 덮개 아래에서 작은 발이 움직였다. 김 실장. 그녀의 몸이 자동적으로 나와 유모차 사이로 움직였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5분만요. 우리는 시나몬과 에스프레소 향이 나는 카페에 앉았다. 김지수는 마시지도 않으면서 두 손으로 컵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유모차를 보았. 그 아이, 최민준 아이인가요? 커피가 그녀의 손등 위로 쏟아졌다. 그는 몰라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것은 대답이 아니었고, 그래서 대답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어요. 그녀가 재빨리 말을 이었다.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어머님께서 의심하실 거고 제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최민주는 결혼 생활 중에 심각한 남성 불임 진단을 받았었. 최 여사는 첫 번째 보고서를 숨기고 내가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압력을 가했다. 최민주는 몇 달 후에 진실을 알았지만 창피함을 견딜 수 없었기에 그 거짓말을 그대로 두었다. 나는 그 거짓된 실패를 몇 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다. 왜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물었다. 김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늘이 무너지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거예요. 화가 나신 건 알지만 수백 명의 직원이 있어요. 그가 실수를 했지만 괴물은 아니에요. 그를 그의 결정의 결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할 사람을 잘못 찾았네요. 그녀가 내 손목을 잡았다. 제발요. 내가 그녀의 손을 치웠다. 당신은 3년 동안 그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이 일의 고통 없는 버전은 없다는 걸 알 텐데요. 회사에는 실제 부채가 있어요. 눈물로 그걸 재융자할 수는 없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아직도 당신을 신경 써요. 그렇다면 참 특이한 방식으로 보여주는군요. 나는 일어섰다. 최민준에게 협상하고 싶으면 직접 오라고 전해요. 비서도 어머니도 아이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도 없이. 내가 문에 다다랐을 때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보도까지 나를 따라왔다. 그날 저녁 최민준이 내 호텔 로비에 나타났다. 법원과 비냄새를 풍기며 그의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소매 한쪽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다. 얘기 좀 해. 그가 엘리베이터로 가는 내 길을 막으며 말했다. 업무 시간은 6시에 끝났어요. 뭘 원해? 돈? 사과? 이런 상태의 당신에게서는 아무것도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돌아오는 것에 관한 거라면 그냥 말해. 지수랑 끝낼 수 있어. 당신 직함도 복원시켜 줄게. 재결합을 발표하고 특허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순간 나는 그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다시 최 여사가 되는 특권을 위해 경쟁하려고 바다를 건너왔다고 생각하는군요. 그럼 왜 내 회사를 목표로 삼는데? 그 회사가 진역혁신 신탁에 수억 원을 빚지고 있으니까요. 당신 재무제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기술은 개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손에 있어야 하니까. 그는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웃었다. 해외에서 경력 좀 쌓고 돌아와서 힘자랑하는군. 좋아. 등장은 화려하게 했네. 이제 무대에서 내려올 길을 알려주지. 나는 가방에서 신탁 법무팀의 통지서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한울은 라이선스 범위를 넘어 3개의 특허군을 사용했고 수익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동의 없이 라이선스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신탁은 손해배상과 금지명령 구제를 청구합니다. 그의 눈이 페이지를 빠르게 훑었다. 이건 우리 결혼 중에 개발된 것들이야. 기초특허는 우리 결혼 전에 아버지 신탁에 양도되었어요. 한울은 라이선스를 받았고요. 당신이 서명했어요. 이건 사기야. 서류 작업일 뿐이죠.
당신이 무시했던 건 내가 사라지면 내 기여도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얼마인데? 초기 청구액은 420억 원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는 마치 내가 자기를 때린 것처럼 쳐다보았다. 이것 때문에 한울을 파산시키겠다고? 한울은 이미 파산 상태였어요. 나는 단지 그 환상을 보조해 주기를 거부할 뿐입니다. 최민준의 목소리가 커지자 경비원이 다가왔다. 서아, 이럴 순 없어. 저 회사는 우리 가족 30년의 노고와 아버지의 발명품과 내 묵은 노동의 세월과 당신이 소모품처럼 취급했던 엔지니어들의 경력이죠.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내일 이사회는 공식적인 청구서와 아마데우스의 구조조정 제안서를 받게 될 겁니다. 책임감 있는 결과를 원한다면 협조하세요. 독한 여자. 그가 말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기록된 여자죠. 위층에서는 에드리언이 봉인된 배경조사 보고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조사팀이 비서실장 조사를 마쳤네. 그가 말했다. 김지수는 김지수가 아니야. 그녀의 법적 이름은 임지현이었다. 와튼스쿨 학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전 두 직장에서는 조용히 데이터 절도 혐의를 합의로 처리했다. 그녀의 아이는 한울의 가장 공격적인 경쟁사인 크레인 산업의 CEO 빅터 크레인 정우성과 자주 출장을 다니던 시기에 태어났다. 임지연이 빅터의 개인 클럽에 들어가는 사진들, 그녀의 사촌이 관리하는 컨설팅 회사로의 은행 송금 내역, 그리고 그녀가 새벽 2시에 엔지니어링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접속 기록이 있었다. 산업 스파이? 내가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부풀려진 가격으로 크레인 계열사를 통해 처리된 조달 계약도 발견했어. 나는 폴더를 닫았다. 최민주는 까다로운 아내를 충성스럽고 찬미하는 비서로 교체했다고 믿었다. 그가 실제로 한 일은 침대 옆에 도청 장치를 놓고 서명 권한까지 준 것이었다. 그녀와 대면할까? 에드리언이 물었다. 아직은 아니야. 왜? 최민주는 아직도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임지현의 사진을 보았다. 적이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인지 배우게 둬. 제사장. 그가 결코 읽지 않은 서명. 다음 날 아침 8시 4분. 첫 번째 채권자 채무불이행 통지서가 한울 다이내믹스에 도착했다. 8시 17분까지 두 개의 거래 채권자가 지불 조건을 단축했다. 8시 31분 한 업계 소식지는 아마데우스 캐피탈이 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9시까지 최민주는 사무실에서 도자기 컵을 깨뜨렸다. 몇 년 전 나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에게서 이민호가 세 통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회사는 모든 이음새에서 새기 시작했. 두려움은 낡은 전화번호를 빠르게 찾아냈다. 10시. 최민준이 전화했다. 만나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제대로 된 회의로. 이 시에 당신 사무실에서 변호사 동석하고 내가 도착했을 때 임원실층은 담배 연기와 묵은 커피 냄새로 가득했다. 최민주는 넥타이를 풀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공항에서 내게 일자리를 제안했던 남자라기보다는 투자자 설명회 사이에 책상 밑에서 잠을 자던 젊은 창업자처럼 보였다. 들어올 건가? 그가 말했다. 그건 시기상조예요. 그 420억. 우린 그걸 낼 수 없어. 그럼 구조조정 내에서 라이선스 청구를 협상하세요. 나는 그 앞에 두 개의 문서를 놓았다. 첫 번째는 직원 보호, DIP 파이낸싱, 그리고 존속 가능한 사업에 대한 매각 절차를 포함한 질서 있는 법정관리 챕터 11 신청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지불 위에 스탠스틸 계약서였다. 그가 협조하면 신탁은 즉각적인 폐쇄를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처분 신청을 미룰 것이었다. 최민준이 페이지들을 훑어보았다. 내가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이사회가 구조조정 책임자를 임명할 겁니다. 당신은 인수인계와 조사를 위해 남아있어야 하고요. 조사라니 관계사 거래, 무단 라이선싱, 부정확한 재무 공시. 그가 서류들을 밀쳐냈다. 이건 특허에 관한 거라고 했잖아. 특허가 문을 열었죠. 건물은 당신 자신의 기록들이 채웠고요. 그는 의자가 벽에 부딪힐 정도로 빠르게 일어섰다.
내 평생의 업적을 서명해서 넘기라고 하는군. 아니요, 당신의 지위와 회사를 혼동하는 것을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창가로 가서 서성거렸다. 아래에서는 직원들이 커피와 노트북을 든 채 주차장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들의 월급이 위에 있는 남자가 아니오라는 말을 견딜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내가 라이선스를 새 법인에 양도하면 그가 말했다. 아마데우스가 투자할 건가? 아마데우스는 공개 입찰 과정에 참여할 겁니다. 경제성이 뒷받침된다면 연구부서는 보존할 거고요. 그리고 나는 당신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즐기고 있군. 나는 이혼 협의실. 최 여사의 연극적인 실신. 아버지가 호스피스에 계실 때 최민준의 변호사가 테이블 너머로 이혼 합의서를 밀던 것을 생각했다. 세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를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선명했던 것을 생각했다. 생각보다 덜요. 내가 말했다. 나는 문서를 그의 변호사에게 남겨두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탕비실 근처에서 김지수, 임지연과 복도의 등을 돌린 채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아직 서명 안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신탁 이전은 아직 보류 중이에요. 네, 움직이는 순간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돌아섰다. 나를 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김 실장, 내가 말했다. 아니면 임지연 씨라고 부를까요? 그녀가 전화기를 꽉 쥐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편리하시겠네요. 빅터 크레인 정우성 대표는 당신이 최민준에게 아기가 그의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걸 아나요? 그녀의 몸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을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당신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오늘 오후에 소송자료 보존 명령 리티게이션 허울. 이 나갈 겁니다. 모든 회사 기기, 모든 클라우드 계정, 모든 출입 기록, 수령 후에 파일을 삭제하면 별개의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다음 전화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사모펀드를 등에 업고 돌아왔다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군요. 아니요, 내가 더 잘 준비했다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최 여사 이미숙과 호텔 로비에서 자신만의 중재를 시도했다. 그녀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2명의 가족 친구와 함께 건물 전체를 채울 만큼의 분노를 품고 도착했다. 이 공격을 멈춰라. 그녀가 선언했다. 민준이가 널 다시 받아주겠다고 해. 이게 얼마나 관대한 건지 알아? 나는 호텔 직원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최 여사는 마치 정중함이 무례함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넌 항상 그의 아내가 되고 싶어 했잖아. 야망으로 결혼 생활을 망치고 이제 와서 상관없는 척하는 거야. 당신 아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끝낸 건데요. 그 말들은 예전만큼의 힘을 싣지 못했다. 충분히 반복된 고통은 데이터가 된다. 당신 아들의 의학적 진단은 결코 내가 짊어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말했다. 당신이 보고서를 숨겼고 그는 나중에 진실을 알고도 당신이 계속 나를 비난하게 내버려뒀죠.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적인 의료 문제는 이 대화와 상관없어. 그렇다면 6년 전에 그걸 공개하지 말았어야죠. 그녀는 전술을 바꿨다. 눈물은 보였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한울 다이내믹스가 우리 전부야. 민준이 아버지가 세웠다고. 아버지가 그걸 가치 있게 만든 기술을 만드셨죠. 뭘 원해? 사과? 내가 사과할게. 가족에게 돌아와. 이혼이 실수였다고 발표할 수 있어. 나는 그녀가 절박함을 여전히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제안으로 바꾸는 속도에 거의 감탄했다. 최 여사님, 저는 당신 가족 사진에 잃어버린 조각이 아닙니다. 이건 채권자와 지배구조의 문제예요. 그녀가 내 팔을 향해 달려들었다. 경비원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조심하세요. 내가 말했다. 로비 카메라는 음성도 녹음하니까요. 그녀가 멈췄다. 경비원이 그녀를 데리고 나가는 동안 내 전화가 진동했다. 최민준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10시에 서명하겠어. 착륙 후 처음으로 나는 온전한 숨을 한 번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7시 이민호가 노크도 없이 내 스위트룸에 들어왔다. 그의 셔츠 단추는 잘못 채워져 있었고 어깨는 비에 젖어 어두웠다. 최민준이 사라졌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차가 새벽 3시 12분에 자택을 떠났습니다. 김지수는 아파트와 사무실을 비웠고요. 실행된 지불유예 계약서 초안이 변호사 사무실 보안실에서 사라졌습니다. 내 손에 들린 커피가 식어갔다. 문서 워터마크를 추적해 이미 했습니다. 스캔된 사본이 새벽 3시 46분에 크레인 산업과 연결된 주소에서 업로드되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아이는 빅터의 아이입니다. 나는 이민호를 보았다. 연방 검찰에 전화해 긴급 보존 명령을 받아내. 그리고 크레인 본사로 데려다줘. 빅터가 최민준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지수는 최민준이 읽지 않을 문서에 서명할 만큼 절박하게 만들어야 했을 거야. 밖은 젖은 콘크리트 색의 아침 하늘이었다. 구조조정은 방금 형사사건이 되었다. 제5장. 그를 용서하기 위해 구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기자들이 크레인 산업 입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카메라 기자들이 보도를 따라 줄지어 서 있었다. 한 지역 방송국은 이미 헤드라인을 반복하고 있었다. 한추 CEO, 자금 조달 사기 혐의로 조사 중. 혐의가 제기된 계약서는 한울의 특허 라이선스와 주요 유통권을 긴급 자금 조달을 대가로 크레인 산하법인에 이전하는 내용이었다. 최민준의 서명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다. 처음 27페이지에는 유능한 변호사라면 결코 승인하지 않았을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은 그것들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 건물 계단에서 최 여사, 이미숙과 실크 손수건의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벌떡 일어섰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를 궁지로 몰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을 거야. 이민호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김지수, 임지현는 어디 있죠? 내가 물었다. 최 여사의 슬픔이 분노로 날카로워졌다. 빅터 크레인 정우성과 도망쳤어. 아기는 그놈 아이래. 사라지기 전에 메시지로 인정했어. 그것은 최민준이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잔인한 방식이었다. 그것은 또한 익숙한 방식이기도 했다. 우리 변호사는 수사관들과의 제한된 면담을 주선했다. 진역 혁신 신탁이 특허 소유자이자 위조된 거래의 잠재적 피해자였기 때문이다. 최민준은 작은 회의실에 수갑은 차지 않았지만 감시를 받으며 앉아 있었다. 그는 지쳐 보였고 면도도 하지 않았으며 이상하게 젊어 보였다. 왔군. 그가 말했다. 특허 때문에 왔어요. 그의 입이 비틀어졌다. 물론이지.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했나요? 저녁 식사 후에 김지수가 가져온 한 페이지짜리 확인서에 서명했어. 외부 변호사가 자금 조달 데이터룸에 필요하다고 했지. 술을 마신 상태였어. 읽어봤어요?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다. 당신은 가짜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법인 인감, 이사회 포털, 엔지니어링 파일, 채권단 통신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줬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가 일상적인 절차라고 말했기 때문에 읽지도 않고 문서에 서명했고요. 그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내가 뭘 했는지 알아. 정말요. 당신은 아직도 배신을 불운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돌렸다. 위조된 서류 묶음에는 김지수가 관리하는 계정을 통해 발급된 디지털 서명 인증서가 있었다. 메타데이터는 최민준이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핵심 페이지들이 크레인 산업에서 작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계약에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원본 서명 페이지와 김지수의 기기가 있다면 사건은 더 확실해질 것이었다. 서아, 최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나가게 해줘. 구조조정에 서명할게. 라이선스도 줄게. 뭐든지. 당신이 책임을 회피하는 걸 돕지는 않겠어요. 그의 눈이 들렸. 나는 당신이 한 일과 당신에게 행해진 일을 분리하는 걸 돕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당신은 허위 공시, 무단 지출,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내린 모든 무모한 결정에 대해 책임져야 해요. 빅터 크레인의 위조 때문에 감옥에 가서는 안 되고요. 왜? 그 질문은 거의 아이 같았다.
정의는 더 나은 편지지에 쓰인 복수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를 형사 변호사와 남겨두고 빅터 크레인이 개인 저택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 외곽의 한 저택으로 차를 몰았다. 우리는 위협이나 비밀 거래를 가지고 도착하지 않았다. 우리는 연방보존명령, 신탁 재산에 대한 민사 압류 명령, 그리고 특허 분쟁과 관련된 장치를 이미지화할 권한이 있는 2명의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도착했다. 빅터는 유리벽으로 된 서재에서 우리를 맞았다. 김지수가 벨벳 가운을 입고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한 손은 보호하듯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녀의 아이는 다른 곳에 아마도 유모와 함께 있을 것이었다. 윤 대표, 빅터가 말했다. 극적인 등장이군. 당신 변호사들이 명령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탁 문서, 한울 데이터, 그리고 원본 서명 페이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다.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군. 업로드는 당신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프린터 마이크로닷 패턴은 당신 임원실에 등록된 장치와 일치하고요. 문서는 한울의 이사회 포털에서 가져온 기밀 특허 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조적으로 하거나 연방 요원들이 이 집을 수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의 평정심이 깨졌다. 빅터, 당신이 이걸 통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가 그녀를 향해 너무 빨리 돌아서서 그녀가 움찔했다. 조용히 해. 그 한마디 명령이 어떤 사진보다도 그들의 관계 구조를 더 명확하게 드러냈다. 김지수는 자신이 안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단지 주인을 바꿨을 뿐이었다. 빅터의 변호사는 협조를 권했다. 1시간 후 포렌식 직원이 금고에서 원본 서명 페이지와 계약서 초안 버전이 담긴 노트북을 회수했다. 김지수의 메시지들은 그녀가 최민준을 구슬리고 그의 의학적 수치심을 조종하고 정보를 빅터에게 전달했으며 두 남자 모두에게 아기를 보험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미 당국에 넘어갔다. 아마데우스의 조사팀은 내가 그 저택에 들어가기 전에 원본 조달 기록, 뇌물장부, 엔지니어링 절도 기록을 FBI와 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빅터는 침묵을 살 수 없었다. 침묵은 더 이상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지수는 장치들이 봉투에 담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신이 날 망쳤어. 그녀가 말했다. 아니, 내가 대답했다. 네가 너 자신을 기록한 거지. 저녁 무렵 최민주는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그는 연방 건물에서 차가운 비 속으로 나왔고 차 옆에 있는 나를 보았다. 희망이 그의 얼굴을 바꿔놓았다. 그들이 날 계속 붙잡아두지 않을 줄 알았어. 그는 나를 껴안으려는 듯 움직였다. 나는 옆으로 비켜섰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해하지 마. 나는 그에게 새로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이건 자발적인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이사회 동의서, 독립적인 구조조정 책임자 임명, 그리고 당신의 행정휴직서입니다. 오늘 밤 서명하지 않으면 선순위 채권단이 내일 강제 신청을 할 겁니다. 그가 서류들을 쳐다보았다. 날 한 세 장에서 꺼내서 다른 세 장에 넣는군. 나는 빅터가 위조된 계약서로 회사를 훔치는 것을 막았을 뿐 당신의 경영권을 보존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어요. 한울은 아직 살릴 수 있어. 일부분은요, 아마데우스의 돈으로 새로운 지배구조 하에서 비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날 지워버리고 싶은 거야. 당신 이름이 회사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세우셨다고. 아버지가 특허 플랫폼을 만드셨죠. 엔지니어들이 제품을 만들었고, 직원들이 고객 관계를 구축했고요. 당신은 가장 큰 사무실을 차지했을 뿐이에요. 그가 움찔했다. 나는 그에게 구조조정 개요를 보여주었다. 연구, 서비스 운영, 그리고 존속 가능한 고객 계약은 법원 승인 후 새로운 입찰자에게 이전될 것이었다. 직원들은 근속 보너스와 건강 보험 유지를 보장받을 것이었다. 기존 부채는 법적 해결을 위해 남겨질 것이었다. 최민주는 새로운 사업을 경영하지 않을 것이었다. 내가 서명하면 그가 말했다. 형사사건은 그냥 둘 건가? 아니요, 진실을 말할 겁니다. 진실은 당신에게 저질러진 위조와 당신이 저지른 위법 행위 모두를 포함해요. 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정말 장부를 마감하러 돌아왔군. 네, 그는 자정이 되기 직전에 서명했다. 파산 신청은 다음 날 아침에 제출되었다.
도시의 모든 금융 스크린에 속보가 퍼졌다. 한때 가족 경영의 제조업 성공 사례로 칭송받던 한울 다이내믹스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아마데우스 캐피탈이 중간 자금을 제공할 것이었다. 법원이 핵심 자산 매각을 감독할 것이었다. 평론가들은 그것을 적대적 인수, 전처의 복수, 그리고 기업의 심판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모두 부분적으로 옳았고 대부분은 게을렀다. 진짜 이야기는 더 간단했다. 한 회사가 미래가 도착하기를 거부할 때까지 미래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제육장.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된 회의실. 긴급 이사회는 다음날 아침 8시에 구조조정 책임자와 채권단 변호인의 감독하에 시작되었다. 모든 자리가 채워졌다. 한때 최민준의 의견을 신의 계시처럼 여기던 몇몇 이사들은 이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최 여사. 이미숙는 검은색 울과 진주 목걸이를 하고 그의 뒤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품위가 입어서 존재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차려입고 있었다. 나는 에드리언, 이민호, 그리고 진혁 신탁 변호인과 함께 들어갔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최민준의 눈은 테이블 반대편에 있는 나를 따라왔다. 구조조정 책임자는 유동성, 계약 위반, 법원 일정으로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포렌식 회계사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래들을 발표했다. 한울은 납품 전에 수익을 인식했다.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납품업체 대금 지급을 미뤘다. 라이선스 수입을 시장 개발 컨설턴트로 기술된 해외 법인으로 이전했다. 김지수, 임지현과 빅터와 연계된 납품업체에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했다. 최민주는 많은 거래를 개인적으로 승인했다. 다른 것들은 그가 무심코 위임한 권한으로 처리되었다. 한 이사가 테이블에 손을 내리쳤다. 특허 관련 수익 310억 원이 운영회사에 전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겁니까? 최민준이 CFO를 돌아보았다. 왜 이게 나에게 보고된 적이 없지? CFO는 거의 아파 보였다. 회장님께서 계정을 승인하셨습니다. 김 실장님이 회장님의 전자결제를 이용해 지시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재무팀에서 2번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는 전략적 계획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지수의 이름이 재처럼 회의실에 내려앉았다. 최민준이 눈을 감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군. 그게 문제의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자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믿고 당신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벌했죠. 6년 전 제가 해외 유통 수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저를 질투한다고 했어요. 연구를 줄이면 제품 파이프라인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당신은 제가 리더십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고요. 로열티 감사를 요청했을 때 당신은 제가 별거 후에 회사를 통제하려 한다고 비난했죠.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당신은 모든 갈림길에서 경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있는 길을 선택했고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최 여사가 침묵을 깼다. 민준이가 실수를 했다고 해도 넌 그를 모욕할 권리가 없어. 넌 그의 아내였잖아.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 나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최민준과 제가 창고에서 일할 때 당신은 제가 그에게 과분하다고 했죠. 첫 투자 유치 후에는 제가 가족 재산을 훔칠 계획이라고 비난했고요. 불임 전문의가 당신 아들의 상태를 진단했을 때 당신은 제가 세상의 문제가 저에게 있다고 말하라고 요구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은 저를 사무실에서 맞고 아버지의 노트를 잠긴 캐비닛에 보관했죠.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이 몇 년 동안 다시 쓴 역사를 존중해달라고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나이든 이사 중 한 명이 최 여사를 쳐다보았다. 불임 문제는 최민준의 것이었나. 그건 사적인 문제야. 그녀가 쏘아붙였다. 당신이 직원들, 친척들, 기자들 앞에서 저를 비난했을 때 그건 공적인 문제가 되었죠. 내가 말했다. 저는 기록을 바로잡는 것이지 재미로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최민준이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서아가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다고 하셨잖아요. 최 여사의 침묵이 그에게 대답했다. 그는 망연자실한 채 나에게로 돌아섰다. 네가 진실을 알았다는 걸 나도 알았어. 두 번째 보고서를 가지고 있었잖아. 넌 그 거짓말을 바로잡지 않았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날 내 부끄러움을 보관하는 창고로 썼군. 이사회는 세 단계로 투표했다. 첫째, 최민주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경영 권한에서 정직되었다. 둘째, 한울은 법원 승인 자금 조달로 법정 관리를 계속할 것이었다. 셋째, 존속 가능한 자산은 감독된 매각을 통해 시장에 나올 것이었다. 아마데우스는 입찰할 의향이 있었지만 경쟁 제한도 고려될 것이었다. 각 결의안이 통과되는 동안 최민주는 가만히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때 그 방의 모든 논의를 끝냈다. 이제 그것은 갈등과 해임을 기술하는 서문에서만 나타났다. 회의 후에 그가 복도까지 나를 따라왔다. 서아, 내가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에서 보통 그를 이해로부터 보호해주던 분노가 사라져 있었다. 그 의료 보고서에 대해서 그가 말했다. 처음엔 어머니가 널 강요한 줄 몰랐어. 알게 되었을 때 그걸 바로잡으면 모든 게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어. 투자자들은 이미 승계를 의심하고 있었고, 언론은 당신을 보호하는 버전을 선택했군요.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문장은 너무나 익숙해서 나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다. 당신은 항상 내 강인함이 당신이 쓸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했죠. 그가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이민호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다. 최민준이 손을 내렸다. 날 사랑하긴 했어? 그가 물었다. 당신 인생 속에 사라질 만큼은요. 그리고 지금은 그게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3일 후, 연방 요원들이 본사 밖에서 김지수, 임지연을 체포했다. 빅터는 상업뇌물, 통신사기, 조달사기, 영업비밀 절도 혐의로 전날 저녁에 구금되었다. 김지수는 아기를 안고 한울에 도착해서 최민준이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자들은 이미 입구 근처에 모여 있었다. 최 여사가 계단에서 그녀를 맞았다. 이 거짓말쟁이 도둑년. 김지수가 무릎을 꿇었다. 이 아이는 최민준 아이예요. 전 3년 동안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빚이 있어요. 최민주는 차양 아래에서 창백하고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이민호가 변호사와 봉인된 실험실 보고서를 들고 다가왔다. 사기 조사와 관련하여 법원 명령으로 얻은 친자 확인 검사는 최민준을 배제하고 빅터 크레인을 유력한 아버지로 확립했다. 군중이 폭발했다. 김지수의 울음이 마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갑자기 멈췄다. 그 검사는 틀렸어. 그녀가 말했다. 빅터가 날 강요했어. 민준 씨, 말해줘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말해줘요. 최민주는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김지수는 영업 비밀 절도, 기록 위조, 통신,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다. 경찰관들이 그녀를 데려가자 그녀는 최민준을 향해 몸을 비틀었다. 윤서아가 널 구한 건 자기가 직접 널 파괴하려고 그런 거야. 그녀가 소리쳤다. 그 여자는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고. 최민준의 시선이 내가 어두운 유리창을 통해 지켜보고 있던 검은 차로 옮겨갔다. 이민호가 안으로 들어가고 싶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가 누군가를 필요로 할지도 몰라요. 그는 어른입니다. 그 말들은 쉽게 나왔다. 내가 열병과 40파운드를 들고 런던에 홀로 도착했을 때 아무도 나에게 해주지 않았던 말들이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가장 힘든 길은 최민준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의 길도 내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었다. 제7장. 폐허에서 일어선 것. 법원은 5주 후에 매각 절차를 승인했다. 아마데우스의 입찰이 유일한 것은 아니었지만 연구팀, 서비스 계약, 그리고 국내 제조 라인을 일관된 사업체로 보존하는 유일한 제안이었다. 다른 입찰자는 고객 명단을 원했다. 사모신용펀드는 부동산을 원했다. 현재 연방조사를 받고 있는 빅터 크레인의 회사는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최종 심리에서 판사는 직원 보호, 미지급금 해결, 그리고 특허 신탁의 동의를 검토한 후 거래를 승인했다. 존속 가능한 자산은 새로 설립된 회사로 이전되었다. 나는 그 이름을 퀸 메리디언 테크놀로지스라고 지었다. 퀸은 아버지를 위해, 메리디언은 좌우선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방향을 찾는 데 사용되는 선이다.
한울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퀸 메리디언이 한울 다이내믹스의 연속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물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그것은 우리가 낡은 구조가 살아남을 자격이 있다고 프리텐딩 하는 것을 멈춘 후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다른 기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최민준 씨와의 개인적인 역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개인적인 경험이 사업에 대한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숫자를 파산 상태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한울은 연구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의무를 숨기고 평판을 지배구조의 대체물로 취급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회사는 과거의 영광만으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영상은 우리 마케팅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멀리 퍼져나갔다. 인터넷의 절반은 나를 무자비하다고 불렀다. 나머지 절반은 나를 아이콘이라고 불렀다. 두 묘사 모두 수년간의 노력을 화면에 맞는 형용사 하나로 납작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것들을 무시했다. 첫 전 직원 회의가 더 중요했다. 거의 200명의 직원이 낡은 제조 공장에 모였다. 일부는 이혼 전에 나를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변호사와 파산 서류를 들고 나타난 투자자로만 알았다. 두려움이 방을 유난히 조용하게 만들었다. 나는 무대 없이 섰다. 여러분 중 일부는 화가 났을 것이고, 내가 말했다. 일부는 안도했을 겁니다. 대부분은 아마 오늘 이후에 어떤 약속이 사라질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이 아니라 서명된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근속 보너스는 지급되었다. 건강보험은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었다. 연구 예산은 2년 동안 3배로 늘어날 것이었다. 우리는 직원 발명 프로그램을 복원하고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명확한 보고 체계를 만들 것이었다. 옛 회사는 반대 의견을 처벌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 회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 방의 모든 사람이 리더십에 동의한다면 리더십은 아마도 진실을 듣고 있지 못할 겁니다. 뒤쪽에서 손이 올라왔다.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선임 엔지니어인 토마스 에이버리 안성기였다. 윤 대표님, 그가 말했다. 계속 계실 건가요? 아니면 아마데우스가 회생시킨 후에 우리를 팔아넘길 건가요? 모두가 답을 듣고 싶어 했던 질문이었다. 재건 기간 동안은 머물 겁니다. 내가 말했다. 아마데우스는 정해진 투자 기간이 있지만 직원 지분 계획은 어떤 매각보다 먼저 시작될 겁니다. 목표는 사진을 위해 회사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투자자들이 떠난 후에도 회사가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안성기 부장이 나를 살피더니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 후에 직원들이 작은 그룹으로 다가왔다. 한 기계공은 안전안경을 쓴 채 첫 센서 프로토타입 옆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한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가 자신의 아이 이름을 기억해 주었기 때문에 남았다고 말했다. 20대 엔지니어는 최민준이 그의 연구 프로그램을 취소한 후 거의 업계를 떠날 뻔했다고 말했다. 나는 홀이 빌 때까지 들었다. 감정적인 대가는 나중에 찾아왔다. 그날 밤 10시 나는 건물을 나섰고 비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최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코트도 입지 않았다. 물이 그의 머리를 통해 흘러내려 셔츠를 어둡게 만들었다. 이민호가 내 앞에 나섰다. 나는 그에게 차 옆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최민주는 다가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옛 작업실에 갔었어. 그가 말했다. 건물은 이제 대부분 창고야. 안 부장님이 노트를 보게 해줬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첫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걸 알게 됐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그의 의료비를 같은 달에 낼 수 없어서 암 치료를 미뤘다는 것. 비가 우리 사이에 포장도로를 때렸다. 넌 알고 있었군. 최민준이 말했다. 그래서 네가 연구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웠던 거야. 그건 단지 전략이 아니었어. 그래도 좋은 전략이었죠. 나는 그걸 감상이라고 불렀어. 당신은 내가 하는 모든 걸 감상이라고 불렀죠. 그가 눈을 감았다. 내가 틀렸어. 그 말들은 거의 날씨에 삼켜질 듯 조용했다. 널 믿었어야 했어. 어머니를 막았어야 했고, 불임 거짓말을 바로잡았어야 했어. 널 대체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김지수를 이용하지 말았어야 했고, 내 아버지의 업적을 복도 상속 재산처럼 취급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엇보다도 널 떠나게 두지 말았어야 했어. 몇 년 동안 나는 그 말들을 듣는 것을 상상했었다. 런던의 최악의 밤들, 아프고 파산하고 두려움에 떨 때 나는 최민준이 나를 찾아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집에 돌아오라고 부탁하는 것을 상상했었. 이제 그 환상이 6년 늦게 도착했다.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실리지 않은 건물 밖에서 흠뻑 젖고 떨면서 당신은 회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김지수가 당신을 이용했고 세상이 당신이 선호하는 당신 자신의 버전을 반영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내가 말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고 내가 충성스러웠다는 것을 기억했죠. 그게 전부는 아니야. 아마도 아니겠죠. 하지만 당신은 지금의 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조건 없이 당신을 믿고 당신의 계획을 세우고 당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당신의 수치를 짊어졌던 여자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저었다. 서아, 그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 문장은 그에게서 힘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았다. 날 미워해? 그가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을 솔직하게 생각했다. 아니요. 희망이 그가 끝내기 전에 그의 얼굴을 들었다. 당신을 미워하려면 더 이상 주고 싶지 않은 관심이 필요하니까요. 나는 그를 지나쳐 걸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그가 불렀다. 필요하다면 업무적인 자리에서요. 사적으로는? 아니요. 차 문이 우리 사이에 닫혔. 차를 타고 떠나면서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젖은 포장도로에 비친 퀸 메리디언의 새 간판을 보았다. 내가 느낀 것은 승리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유감이었다. 제8장. 내 전 남편과는 아무 관련 없는 위기. 재건 3개월 만에 뉴저지의 한 제약 공장에서 센서 유닛이 고장났다. 고장이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무균 생산 라인의 자동 정지를 촉발했다. 지연되는 매 시간마다 고객은 수십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더 나쁜 것은 해당 유닛이 파산 전에 제조된 배치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만약 결함이 시스템적이라면 퀸 메리디언은 회사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회사를 파괴할 만큼 큰 리콜에 직면할 수 있었다. 전화는 새벽 2시 13분에 나에게 왔다. 3시까지 에드리언과 나는 엔지니어링 책임자들과 함께 사무실에 있었다. 4시까지 공장은 우리 팀에게 진단 로그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허가했다. 해가 뜰 무렵 우리는 하청 부품의 온도 변화를 분리해냈다. 소프트웨어 패치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한 임원이 제안했다. 다음 유지보수 주기까지 잘못된 신호를 억제할 겁니다. 안성기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신호를 억제하는 것이 부품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임원이 나를 보았다. 물리적인 리콜은 최소 900만 달러가 들 겁니다. 불량률은 낮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자본을 확충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관리한다. 그것은 최민준이 자신감 아래 문제를 묻어버리기 전에 사용했던 종류의 문구였다. 그 부품을 포함한 유닛이 몇 개나 되죠? 내가 물었다. 812개입니다. 고위험 환경에서 작동하는 것은 몇 개죠? 206개. 제약, 화학 처리, 의료기기 제조. 그럼 812개 전부 리콜합니다. CFO가 숨을 급히 들이마셨다. 서아 대표님, 현금 충격이 실제적일 겁니다. 고객들에게 우리 경보는 협상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비용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시장이 열리기 전에 모든 해당 고객에게 통지했다. 교체 유닛, 현장 노동력, 그리고 연장된 보증을 제공했다. 우리는 관련 규제 당국에 결함을 보고하고 모호한 언어 뒤에 숨지 않고 기술적인 설명을 발표했다. 이사회는 첫 주 수치를 싫어했다. 고객들은 아니었. 몇몇은 신규 주문을 연기했지만 아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한 주요 병원 장비 제조업체는 교체팀이 예정보다 40시간 일찍 작업을 완료한 후 계약을 확장했다. 한 업계 간행물은 퀸 메리디언이 파산에서 막 벗어난 회사치고는 이례적인 투명성으로 대응했다고 썼다. 리콜 비용은 1,100만 달러였다. 그것은 또한 직원들이 나를 자본을 가지고 돌아온 전처로 보는 것을 멈춘 순간이 되었다. 나는 한 분기의 외관보다 회사의 미래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안 부장이 자정 넘어 제조 현장에서 혼자 있는 나를 찾아왔다. 사장님 아버지께서도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아버지는 믿지 못하는 작업을 추라하기를 거부해서 우리를 2번이나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가셨죠. 정확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위기는 또한 에드리언과 나 사이에 무언가를 바꾸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함께 일했지만 아마데우스 내부에서의 파트너십은 항상 제도적인 거리를 두고 있었다. 리콜 기간 동안 그는 결코 나를 제압하거나 내가 내린 결정에서 나를 구하려고 하거나 지원을 소유로 전환하지 않았다. 그는 회의에서 격렬하게 논쟁한 다음 최종 결정이 마치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옹호했다. 어느 날 밤 14시간의 검토 후에 그는 주차장에서 내게 종이컵에 든 수프를 건넸. 이건 저녁 식사이거나 개입이거나 둘 중 하나야. 그가 말했다. 어떤 종류? 대상이 나트륨을 섭취하고 6시간 동안 잠을 자는 종류. 나는 컵을 받았다. 당신은 통제적으로 변하고 있어. 나는 추천을 했을 뿐이야. 당신은 그것을 거부하고 더 편리한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쓰러질 자유가 있어. 나는 웃었고 그 소리는 나를 놀라게 했다. 오랫동안 웃음은 부주의처럼 느껴졌었다. 나는 멈추면 과거가 나를 따라잡을 것처럼 살아왔었다. 에드리언이 내 차 옆에 차에 기댔다. 이게 끝나면 휴가를 가. 어디로? 이사회 서류가 없는 곳으로. 그건 내가 즐기는 대부분의 장소를 제외시키는데, 그럼 최민준이 없는 곳으로. 그 직설적인 말에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에드리언의 표정은 편안했지만 그의 눈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몇 년 동안 우리 사이에 인내심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고 그는 준비를 빚으로 만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이름을 붙이지 않은 무언가. 당신은 아주 조심스러웠어. 내가 말했다. 무엇에? 나에게. 그는 잠시 조용했다. 내 인생을 거래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었잖아. 친절히 숨겨진 조건과 함께 도착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수프가 내 손을 따뜻하게 했. 그건 불편할 정도로 괜찮은 대답이네. 더 나쁜 대답들도 준비되어 있어. 나는 그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다. 리콜은 6주 후에 끝났다. 고장 분석 결과 문제는 최민준 경영 마지막 해에 자재 인증을 위조한 공급업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증명되었다. 우리 법무팀은 보험과 합의금으로 비용의 일부를 회수했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부품을 재설계하고 제조를 사내로 가져왔다. 다음 전 직원 회의에서 나는 재정적 영향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발표했다. 우리는 돈을 잃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신뢰성의 가격을 배웠습니다. 가격은 높습니다. 그것을 잃는 것보다는 여전히 저렴합니다. 박수가 엔지니어링 부서 근처에서 시작되어 홀 전체로 퍼져나갔. 그날 밤 나는 돌아온 후 처음으로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묘비는 깨끗했다. 이민호가 흰 국화를 준비해 두었지만 아버지는 평범한 노란 데이지를 더 좋아하셨다. 나는 재설계된 라인에서 나온 첫 번째 생산 유닛을 묘비 옆에 놓았다. 고쳤어요. 내가 말했다. 바람이 묘지 나무들 사이로 불었다. 몇 년 동안 나는 돌아온다는 것이 최민준과 맞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거기에 서서 나는 그가 결코 여정의 진정한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진정한 귀화는 이것이었다. 아버지의 미완성된 작업을 가져와 썩은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그의 이름에 걸맞게 만드는 것. 내가 차를 향해 걸어 돌아갔을 때 에드리언이 우산과 보온병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울었어? 그가 물었다. 아니, 물론 아니지. 비가 단지 내 얼굴 주위에 집중되었을 뿐이야. 나는 보온병을 받았다. 이건 뭐야? 생강차. 이 실장이 내 위장이 내 리더십 스타일에 반항하고 있다고 하더군. 내 위장은 투표권이 없어. 그게 반란을 설명하지. 우리는 비가 부드러워지는 동안 같은 우산 아래에 서 있었다. 처음으로 나는 혼자 앞서 걸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재구장, 마감과 자비의 차이. 다음 해봄 빅터 크레인 정우성은 통신 사기, 상업 뇌물, 조달 사기, 영업 비밀 절도 공모 등을 포함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은 경제방송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재발견하게 할 만큼 상당했다. 김지수, 임지연는 별도의 감형 협상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협조는 징역형을 줄여주었지만 공적 기록을 지우지는 못했다. 그녀는 가짜 자격증 사용, 기밀 엔지니어링 데이터 전송, 가짜 납품업체 주선, 그리고 위조된 자금 조달 서류 작성에 도움을 준 것을 인정했다. 아이는 그 계획과 관련 없는 친척에게 맡겨졌다. 최민주는 위조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한울의 재무보고에 대한 조사는 그 자체로 결과를 낳았다. 그는 5년간의 업계 활동 금지, 민사벌금, 그리고 파산재단과의 합의에 동의했다. 법은 그를 악당이나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것은 행동, 증거, 그리고 책임을 나열했다. 나는 그 정확성을 존중했다. 합의가 공개된 직후 최 여사 이미숙과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최민주는 변호사를 통해 그녀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나는 2번 거절했다. 3번째 요청은 손으로 쓴 쪽지로 도착했다. 강인함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내가 틀렸었다. 너에 대해서도 내가 틀렸었다. 용서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말하고 싶을 뿐이다. 에드리언이 내 사무실에서 그것을 읽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갈 거야?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 그렇다면 좋은 여자가 해야 할 일에 근거해서 결정하지 마. 무엇이 널 더 평화롭게 만들지에 근거해서 결정해. 그것이 그가 내 인생의 모든 문을 다루는 방식이었다. 그는 나를 그 문으로 밀어넣지 않았다. 그는 내가 선택하는 동안 근처에 서 있었다. 나는 이틀 후 재활병원에서 최 여사를 방문했다. 그녀는 체중이 줄고 한쪽 몸의 움직임을 잃었다. 한때 목소리 크기로 방을 지배하던 여자가 이제는 각 문장을 말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해야 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녀가 말했다. 잘 지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민준이가 문제가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면 사람들이 그를 덜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그걸 감당할 만큼 강하다고 생각했고, 당신은 내 강인함이 잔인함을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했죠. 그녀가 눈을 감았다. 그래. 그 솔직함이 아무것도 치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논쟁을 끝냈다. 네가 그를 나에게서 빼앗아갈까봐 두려웠어.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가 사랑했던 것을 파괴하는 데 일조했. 최민주는 자기 선택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녀는 담요 위로 성한 손을 뻗었다. 나는 그것을 잡지는 않았지만 떠나지도 않았다. 미안하다.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가 미안해한다고 믿었다. 나는 믿음을 용서로 바꾸지 않았다. 회복하시길 바라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다시 당신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조용히 머리카락 속으로 흘러들어갔. 마감은 용서가 아니었. 자비는 재결합이 아니었다. 어떤 문들은 부드럽게 닫히고 닫힌 채로 남을 수 있었다. 병원 밖. 최민준이 주차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공항에서의 그 남자보다 더 늙고 더 마르고 덜 꾸민 모습이었다. 와줘서 고마워. 그가 말했다. 그녀만큼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제조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그가 말했다. 임원 직함은 없고 대부분 프로세스 검토와 규정 준수 개선 작업이야. 유용한 일처럼 들리네요. 겸손해지는 일이지. 그건 반대말이 아니에요. 희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스쳤다. 아직도 날 고쳐주는군. 직업병이죠. 그가 내 왼손을 보았다. 나는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다. 에드리언과 함께인가? 그 질문은 권리 주장이 아니라 조심스러웠다. 고려 중이에요. 그는 항상 널 사랑했어. 내가 눈썹을 치켜떴다. 런던에서 알아챘어. 최민준이 말했다. 컨퍼런스 사진들을 봤지. 그가 널 보는 방식. 나는 그가 네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내가 이유라고 인정하는 것보다 그게 더 쉬웠으니까. 에드리언이 날 데려간 게 아니에요. 알아. 우리는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서아, 그가 말했다. 나는 마침내 우리가 이혼한 날 너를 잃은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 네가 나에게 진실을 말할 때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중요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선택할 때마다 너를 잃었던 거야. 그것은 그가 나에게 했던 말 중 가장 정직한 것이었다. 이해가 결과를 바꾸지는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어쩌면 그게 내 남은 인생으로 무엇을 할지를 바꿀지도 모르지. 나는 그러길 바랐다. 그날 저녁 나는 항구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에드리언을 만났다. 카메라도 이사회 멤버도 우리의 거래 내역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최 여사에 대해 물었지만 내가 그녀를 용서했는지는 묻지 않았다. 해야 할 말을 했어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갈 가치가 있었네. 당신은 경계를 아주 평범하게 만드는군. 그래야지 문은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유용해. 사람들이 사랑을 증명하려고 경첩을 제거할 때 문제가 생기지. 나는 웃었다. 그가 테이블 건너편에서 나를 보았다. 서아, 내가 또 1년 동안 고상하고 참을 수 없게 되기 전에 할 말이 있어. 위험하게 들리는데. 사랑해. 오랫동안 그래왔어. 오늘 밤 대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일정이나 회사, 감정 자산을 통제하려고 신청하는 것도 아니야. 아주 안심되는 공시네. 우리 변호사가 도와줬어. 그의 유머가 진지함으로 바뀌었다. 런던에서 네가 화가 났을 때도 사랑했어. 회의에서 네가 불가능했을 때도 사랑했고. 퀸 메리디언이 존재하기 전부터 사랑했고 대답이 아니오라도 여전히 널 존중할 거야. 내 안에 오랜 본능이 숨겨진 의무를 찾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두려워. 내가 말했다. 그게 로맨틱한 대답이 아니라는 건 알아. 정직한 대답이야. 그는 테이블 위에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놓고 내가 건너올 거리를 남겨두었다. 나는 몇 초 동안 그것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손을 그의 손에 얹었다. 이걸 예비 승인으로 생각해. 내가 말했다. 그의 미소는 느리고 따뜻했다. 실사를 거쳐서 광범위한 실사. 그 이하를 기대하지 않았어.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두 눈을 뜨고 선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제10장. 나 없이도 설 수 있는 회사. 퀸 메리디언의 첫 해는 헤드라인에 오르기에는 너무 작은. 하지만 중요할 만큼은 충분한 이익을 냈다. 우리는 프로토타입 연구실을 다시 열었고 대학과 경쟁사에서 12명의 엔지니어를 영입했으며 최민준이 없앴던 견습생 프로그램을 복원했다. 더 논란이 되었던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사 지분 풀의 15%를 직원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다. 몇몇 아마데우스 파트너들은 반대했다. 상승 여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투자위원회 회의 중에 말했다. 우리는 근속, 제도적 지식, 그리고 일치된 인센티브를 사는 겁니다. 직원들은 어차피 떠나요.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우리가 경제성을 협상하는 것을 멈추게 한 적은 없어요. 에드리언은 세 자리 떨어진 곳에 앉아 토론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계획에 찬성표를 던졌다. 방 밖에서 나는 그가 모든 세부 사항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아니, 어느 부분이? 고위 경영진에게는 부여 기간이 너무 짧아.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 다음 초안 작성 회의에서 할 거야. 투표는 직원들이 소유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네가 옳았어. 이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였다. 동의는 결코 충성의 대가가 아니었다. 직원 계획은 수정된 조건으로 통과되었다. 6개월 후 프리아엔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내부 발명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센서에 걸친 미묘한 변화 패턴을 감지하는 머신러닝 레이어를 제안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우리 다음 제품 플랫폼의 기초가 되었다. 제품 시연회에서 나는 그녀가 자기보다 2배는 나이가 많은 고객들로 가득 찬 방에서 모델을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정확히 30초 동안 긴장했고, 그러고 나서 두려워하는 것을 잊었다.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했을 것이다. 성공은 다른 종류의 위협을 가져왔다. 전 한울 유통업체 컨소시엄이 퀸 메리디언이 파산 매각 중에 독점 지역을 부적절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은 약했지만 익명의 블로그가 기밀 내부 이메일에서 발췌한 내용을 게시하기 시작했다. 시기는 조율된 것을 암시했다. 이민호는 그 유출이 유통업체 중 한 곳과 자리를 약속받았던 전 영업 임원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추적해냈다. 이메일은 실제였지만 선택적으로 편집되었다.
한 메시지는 내가 국내 제조업을 포기할 계획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누락된 단락은 그 반대를 명시했다.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나오기 전에 최민준이 나에게 전화했다. 이걸 주도하는 유통업체는 웨스트브리지야. 그가 말했다. 그들의 CEO는 컨설팅 계약을 통해 뒷돈을 전달하곤 했어. 합의를 위해 내 개인 기록을 검토하다가 오래된 파일들을 찾았지. 변호사에게 보내. 이미 했어. 감사에 대한 요구는 없었다. 고마워. 내가 말했다. 그가 조용했다. 아마 네가 7년 만에 나에게 그렇게 말한 첫 번째일 거야. 기념비는 세우지 마. 자제하도록 노력하지. 증거는 웨스트브리지가 독점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물량 보고서를 위조했으며 두 지역 유통업체와 가격을 조율했다는 것을 드러냈다. 우리 변호사들은 기각을 신청하고 기록을 규제 당국에 회부했다. 소송은 몇 주 안에 무너졌다. 기자회견에서 나는 최민준을 이야기의 일부로 만드는 것을 거부했다. 우리의 방어는 문서 증거와 파산 매각의 무결성에 의존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이 회사는 홍보를 통해 개인적인 역사를 재소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가 한 일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처음으로 최민주는 나에 대해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내 삶의 접근을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했다. 변화가 손상을 지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연설로 자신을 알리는 경우가 드물다. 때로는 메시지 없이 적절한 변호사에게 보내진 파일이었다. 그해 여름 퀸 메리디언은 매사추세츠 서부의 두 번째 제조 라인을 열었다. 우리는 제지 공장이 문을 닫아 숙련된 노동자와 빈 산업단지를 남긴 도시를 선택했다. 전체 인력을 수입하는 대신 우리는 지역 기술자를 재교육하기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나는 개장일에 안전화를 신고 라인을 걸으며 교대 근무 일정, 보육 지원, 교통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22년 동안 제지 공장에서 일했던 데니스라는 여성이 교정 스테이션 근처에서 나를 멈춰 세웠다. 제 아들은 사모펀드가 회사를 사서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녀가 말했다. 때로는 그렇죠. 왜 이번에는 아니죠? 그걸 닫으면 가치가 파괴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재건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창출하니까요. 그녀가 나를 살폈다. 그게 투자자 대답인가요? 아니면 인간적인 대답인가요? 둘 다요. 거래가 올바르게 설계되었을 때 데니스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나도 그랬다. 너무 오랫동안 내 삶의 여성들은 소유권에 신경 쓰지 않는 척함으로써 선함을 증명하도록 가르침받았다. 어머니는 싸우는 것이 추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혼해서 더 적은 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한때 최민준이 사랑을 공유 계좌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분을 포기했다. 최 여사는 가족의 지위가 진실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들의 이미지를 지켰다. 김지수는 근접성이 그녀에게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 권력을 좇았다. 돈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격이 아니었지만 시간, 안전, 선택, 그리고 떠날 수 있는 능력이었다. 퀸 메리디언에서 우리는 직원들을 위한 기밀 법률 및 재정 상담 혜택을 만들었다. 급여 담당자가 HR의 배우자가 자기 이름으로 빚을 냈다고 말한 후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설교를 예상했다. 대신 회사는 신용 변호사와 임시 주택 비용을 지불했다. 1년 안에 수십 명의 직원이 가정 내 재정적 학대, 노인 돌봄 계획, 이혼, 부채 구조 조정을 위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거 비싸지고 있어요. CFO가 경고했다. 위기로 인한 이직도 마찬가지죠. 모든 도덕적 주장에 재정적 대응을 하시는군요. 그게 도덕적 주장이 예산회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죠. 우연히 엿들은 에드리언은 CFO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를 겁주는 걸 즐기는군. 그는 혜택에 수익이 없는 척하는 걸 즐기지. 우리 모두 취미가 필요해. 에드리언은 점차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 중 누구도 이것이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인정하기 전에 그는 내 아파트에 칫솔을 두었다. 우리는 함께, 그리고 때로는 따로 여행했다. 우리는 독립적인 재정, 별도의 전문적 권위,
그리고 주요 개인적 결정에는 한 명의 마지못한 항복이 아니라 두 명의 열렬한 예가 필요하다는 합의를 유지했다. 어느 저녁 우리가 내 부엌에서 서툴게 요리하고 있을 때 그가 다시 결혼하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거의 칼을 떨어뜨릴 뻔했다. 교묘하네. 투자 제안서를 보낼까 생각했어. 당신과 결혼하고 싶냐고? 네, 관계를 확인해야 하니까. 아니요, 나는 양파를 썰면서 생각했다. 나는 결혼이 내가 머물 권리를 얻어야 하는 방이라고 믿었었어요. 내가 말했다. 나는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럼 다른 방을 짓거나 짓지 않거나. 간단하게 말하는군. 디자인은 복잡할 수 있어. 원칙은 아니지. 넌 네가 선택하기 때문에 머무는 거야. 나도 그렇고. 나는 도마 건너편에서 그를 보았다. 오늘 밤은 프로포즈 없어. 알겠어. 그리고 음식에 반지를 숨기면 소송할 거야. 알아, 훌륭한 변호사네. 그가 내 이마에 키스하고 소스를 망치는 일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폭발하지 않았다. 음악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은 평범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었다. 제11장. 나를 더 부유하게, 회사를 더 작게 만들었을 제안. 퀸 메리디언에 대한 첫 번째 인수 제안은 새 공장이 문을 연 지 18개월 만에 도착했다. 노스라인 글로벌은 인내심보다 현금이 더 많은 다국적 산업 복합 기업이었다. 그 제안은 우리 주주들을 후하게 평가했고 경영진에게는 큰 근속 보너스를 제안했으며 우리 기술을 너무나 아첨하는 언어로 칭찬해서 나는 즉시 칼을 찾았다. 그것은 87페이지에 나타났다. 노스라인은 제조업을 텍사스와 멕시코의 두 시설로 통합할 계획이었다. 매사추세츠 공장은 1년 안에 문을 닫을 것이었다. 연구는 중앙혁신그룹으로 이전될 것이었고 거기서 퀸 메리디언의 프로젝트들은 70개의 다른 부서들과 자금 지원을 위해 경쟁해야 했다. 직원 지분 프로그램은 거래 종결 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라질 것이었다. 이사회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가격이 이례적입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일 겁니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가 87페이지를 읽은 겁니다. 다른 이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의 의무는 주주에 대한 것이지 모든 시설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는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노스라인의 계획은 수익을 창출하는 엔지니어링 문화를 잃지 않고 운영 비용의 40%를 제거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가정은 근거가 없거나 감상적입니다. 감상적이라는 단어가 방 안에 떠돌았다. 몇 년 전 최민주는 내 판단이 그의 선호를 위협할 때마다 그 단어를 사용했다. 나는 낡은 분노가 깨끗하고 뜨겁게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감상을 제거합시다. 내가 말했다. 우리 이탈 모델에 따르면 선임 기술팀의 62%가 재배치보다는 퇴사할 것입니다. 고객 인터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지원의 연속성이 주요 갱신 요인입니다. 만약 노스라인이 매사추세츠를 폐쇄하면 예측된 시너지는 30개월 이내에 계약 손실로 상쇄됩니다. 나는 분석 자료를 배포했다. 숫자들이 논쟁을 끝내지는 않았다. 큰 수표가 관련될 때 좋은 숫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마데우스는 원래 투자 기간의 끝에 다가가고 있었다. 일부 파트너들은 매각을 원했다. 소문을 들은 직원들은 공유 소유권에 대한 모든 약속이 일시적이었는지 묻기 시작했다. 데니스가 공장에서 나에게 전화했다.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그녀가 말했다. 제지 공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요. 회사는 모든 게 괜찮다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 어느 금요일 경비원들이 모두 상자를 나르는 걸 지켜봐요.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장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노동자를 위로한 적이 없어요. 그녀가 옳았다. 나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고 증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안을 공개했다. 나는 퀸 메리디언이 결코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다. 영원에 대한 약속은 내 인생에 충분한 피해를 입혔었다. 이 사회는 노스라인의 제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현재 조건에 반대합니다. 회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역량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반대가 확실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래가 진행된다면 소문 계정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듣게 될 겁니다. 한 기계공이 물었다. 직원들에게 투표권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이사회와 주주가 결정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분의 반응이 모든 옵션의 가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직원 자문 투표를 조직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구속력은 없을 겁니다. 기록될 겁니다. 투표는 제한된 대로라면 91%가 반대였다. 노스라인은 가격을 인상하고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공개 캠페인을 시작함으로써 대응했다. 그들의 은행가들은 내가 회사에 너무 감정적으로 애착을 가져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기사들은 나를 자본을 반환하기를 꺼리는 제국 건설자로 묘사했다. 한 헤드라인은 퀸 메리디언을 복수 프로젝트가 허영 프로젝트가 되다라고 불렀다. 그 언어는 익숙했다. 조건에 반대하는 힘 있는 여성은 감정적이었다. 그것들을 강요하는 힘 있는 남자는 결단력이 있었다. 이번에는 나는 그 소음을 무시하지 않았다. 나는 대안으로 대답했다. 에드리언과 나는 아마데우스가 2차 거래를 통해 지분 일부를 매각할 수 있게 하는 자금 조달 패키지를 구성했다. 퀸 메리디언이 독립적으로 남아있는 동안 한 연기금이 장기 주식을 매입하기로 동의했다. 두 개의 전략적 파트너가 지배권 없이 소수 지분 투자를 제안했. 직원들은 부여된 지분 일부를 매각하거나 계속 보유할 수 있었다. 구조는 복잡했고 당장의 분기에는 덜 수익성이 있었으며 회사에는 더 좋았다. 그것은 또한 내가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야 했다. 모든 것을 걸어서 헌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 에드리언이 자정의 문서를 검토하면서 말했다. 모든 것을 거는 게 아니야. 당신은 유동자산의 대부분을 담보로 잡고 있어. 나는 자산을 분산시켰어. 서아. 그의 톤에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 내가 말했다. 회사를 사랑하게 되어놓지 못하는 창업자. 왜 하는지 알아. 그게 현명한 금액이라는 것과는 달라. 예전의 나라면 불충으로 들었을 것이다. 최민주는 반대를 버림받는 느낌으로 훈련시켰었다. 나는 대화에 남아있으려고 애썼다. 어떤 금액을 책임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에드리언이 별도의 모델을 열었다. 그는 이미 하나를 준비해 두었었다. 당신이 제안한 것의 절반. 연기금이 추가 배분을 받을 수 있어. 당신은 개인 유동성을 보존하고 미래를 한 회사에 집중하는 것을 피할 수 있어. 수익률 프로필이 바뀌지. 시장이 바뀌면 잠을 잘 수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고. 나는 모델을 연구했다. 그가 옳았다. 이거 싫어. 내가 말했다. 조언받는 거. 네가 유용하다는 걸 발견하는 거. 끔찍한 부담이지. 우리는 약속을 수정했다. 노스라인은 우아하게 물러서지 않았다. 이사회 투표 3일 전 기밀 제품 로드맵 슬라이드가 한 기자에 받은 편지함에 나타났다. 그 유출은 퀸 메리디언이 프리아의 새로운 플랫폼의 준비 상태를 과장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비공개 2차 시장에서 우리 주식은 하락했다. 노스라인의 은행가는 2명의 이사에게 전화해서 회사가 더 큰 소유주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민호는 매각 검토를 위해 고용된 외부 컨설턴트에게 접근을 추적했다. 그 컨설턴트는 노스라인 전략 임원과 연락을 취했었다.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움직였지만 조율을 증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었다. 그때 최민준이 나에게 연락했다. 웨스트브리지가 관련되어 있어. 그가 말했다. 노스라인은 빅터가 장외 시장 정보를 위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중개인을 고용했어. 유출된 경비 기록에서 송장 설명을 알아봤어. 문서 있어? 한울합의 기록 보관소의 사본들. 내 법무팀장과 이사회 특별위원회에 보냈어. 왜 도와주는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가 정보를 무기로 취급하고 규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가정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까. 그리고 네 회사가 추출을 전략이라고 부르는 남자들에 의해 해체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의 대답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놀라게 했다. 고마워. 내가 말했다. 천만에. 특별위원회는 조사했다. 노스라인은 유출을 지시한 것을 부인했지만 관련된 임원을 해고했. 평판 손상은 그들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최종 이사회 회의에서 나는 우리의 독립적인 자금 조달 대안, 직원 자문 투표,
고객 유지 분석, 그리고 수정된 장기 예측을 발표했다. 투표는 아슬아슬했다. 퀸 메리디언은 노스라인의 제안을 거부했다. 아마데우스는 2차 거래를 통해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직원들은 미래 소유권을 잃지 않고 의미 있는 이익을 실현했다. 연기금은 인내심 있는 투자자로 합류했다. 연구는 매사추세츠에 남았다. 공장에서 데니스가 내 어깨가 아플 정도로 세게 나를 껴안았다. 당신에게 투표한 걸 후회하게 만들지 마세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투표는 자문이었어요. 법적 언어 뒤에 숨지 마세요, 대표님. 나는 웃었다. 승리가 우리가 결코 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 지식, 신뢰를 처분 가능한 비용인 척해야 하는 가격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날 저녁 나는 공장 바닥 위에 관찰 통로에 서 있었다. 기계들이 측정된 리듬으로 움직였다. 새로운 견습생들이 한 올의 쇠퇴를 살아남은 엔지니어들 옆에서 일했다. 에드리언이 나에게 합류했다.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 그가 말했다. 내일 더 부자가 되었을 텐데. 그리고 내가 이 장소를 재건한 모든 이유에서 더 가난해졌겠지. 위험할 정도로 감상적으로 들리는데. 나는 그를 보았다. 그가 미소 지었다. 그걸 뒷받침할 데이터를 가져왔어. 그가 최종 고객 갱신 보고서를 건넸다. 이사회 결정 후 약속이 증가했다. 몇몇 고객들은 독립성을 우리 기술적 우선순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증거로 보았다. 도덕적 선택과 재정적 선택이 항상 반대는 아니었다. 때로는 어려움은 그것들이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스트레스 하에서 금속은 진실을 말한다고 하셨어. 내가 말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결국 나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증거를 보낸 최민준을 생각했다. 폐쇄가 어떤 대가를 치를지 알았기 때문에 행운의 반대표를 던진 직원들을. 그가 나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 미래가 어떤 회사보다도 더 크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 적게 걸라고 말한 에드리언을. 스트레스는 우리 모두를 드러냈. 처음으로 나는 내 주변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낸 것을 좋아했다. 제12장. 화면 속 내 이름. 퀸 메리디언은 인수 3년 후 상장했다. 상장일 아침, 나는 아버지의 만년필을 재킷 안에 넣고 거래소 바닥 뒤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안정적으로 써지지는 않았지만 모든 중요한 계약 체결 때마다 가지고 다녔다. 직원들이 회사 배지를 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벽 뒤에 몰려들었다. 안성기 부장이 프리아 옆에 섰다. 데니스는 새 공장에서 2명의 견습생과 함께 왔다. 이민호는 마치 증권거래소가 시간을 지키도록 위협할 수 있는 것처럼 일정을 확인했다. 에드리언이 내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긴장돼? 그가 물었다. 아니요, 거짓말하는군. 효율적으로. 카운트다운이 0에 도달했을 때 나는 개장벨을 쳤다. 소리가 밝고 금속성으로 바닥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우리 이름이 우리 위 거대한 화면에 나타났다. 퀸 메리디언 테크놀로지스. 잠시 멈춘 순간 나는 6년 전 공항에서 최민준이 내가 항복하러 집에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때로 돌아갔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 6년 전 비바람 속에서 그가 내 이름 석자를 결코 중요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던 때로 돌아갔다. 이제 그 이름은 우리가 세운 것에 대한 권리를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시장 위에 빛나고 있었다. 안 부장이 내게 첫 프로토타입 옆에 있는 아버지 사진을 건네주기 전까지 나는 울지 않았다. 그분이 여기 계셨어야 했는데. 안 부장이 말했다. 계세요. 나는 재킷 안에 펜을 만지며 대답했다. 상장 기념 만찬에는 전 고객, 투자자, 직원, 경쟁자들이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최민주는 자체적인 규정 준수 개선을 완료한 작은 공급업체의 고문으로 참석했다. 그는 방구석에 머물렀다. 세월이 그를 바꾸었다. 그의 머리는 더 짧아졌고 쉬운 자격의식은 그의 자세에서 사라졌다. 그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지켜보았다.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그가 잔을 들었다. 나도 내 잔을 들었다. 친밀함이 아닌 예의, 초대가 아닌 인정. 저녁이 끝날 무렵 한 직원이 내게 봉투를 가져다 주었다. 안에는 최민준의 필체로 된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서아, 나는 내가 널 중요하게 만들었다고 믿으며 몇 년을 보냈어.
진실은 네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더 강하게 만들었고 나는 그 혜택을 내 우월함의 증거로 착각했다는 거야. 너에게 용서해달라거나 대답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 내가 알았어야 했던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야. 나는 네가 나에게 요구했던 충성을 받을 자격이 결코 없었어. 또 다른 기회를 구걸하는 말은 없었다. 나는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에드리언이 그에게서 온 것임을 알아차렸다. 네. 떠나고 싶어? 아니요. 내가 불친절한 말을 해주길 원해. 몇 가지 옵션을 준비했는데 나는 미소 지었다. 예비로 남겨둬. 나중에 에드리언이 투자자들과 이야기하는 동안 최민준이 다가왔다. 축하해. 그가 말했다. 고마워. 회사가 대단해. 사람들이 대단하죠. 리더십이 방해하지 않을 때 회사는 그들을 반영해요. 그는 그 수정을 받아들였다. 다른 것도 가져왔어. 그가 말했다. 가죽 케이스에서 그는 기록 보관 폴더 세트를 꺼냈다. 안에는 아버지의 초기 스케치, 테스트 기록, 손으로 쓴 노트에 사본이 있었다. 최민주는 원본을 퀸 메리디언의 기술 자료실에 기증했다. 파산 후에 창고에서 찾았어. 그가 말했다. 몇 년 전에 돌려줬어야 했는데 나는 조심스럽게 한 페이지를 넘겼다. 아버지의 필체가 여백을 가로질러 날카롭게 기울어져 있었다. 열은 금속보다 먼저 진실을 말한다. 목이 메었다. 고마워, 내가 말했다. 최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음 주에 서울을 떠나. 오하이오의 작은 제조업체가 규정 준수 프로그램 재설계를 돕기 위해 나를 고용했어. 좋은 일이네. 내가 예전에 하던 것보다는 작아. 작은 것이 의미 없는 것과 같지는 않아.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마침내 그걸 배웠어. 우리 결혼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이 수백 가지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잘 가, 서아. 그가 말했다. 잘 가, 민준. 에드리언이 돌아왔을 때 그는 폴더를 한번 보고 이해했다. 아버지 것? 네. 그는 최민준의 제스처가 무언가를 바꿨는지 묻지 않았다. 대답은 잘 가라는 단어에 담겨 있었다. 상장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두 번째 관심의 물결을 일으켰다. 신문들은 복수 이야기를 원했다. 경영대학원들은 회생 사례를 원했다. 라이프스타일 잡지들은 마치 그 신발들이 재무제표를 설명하는 것처럼 내 옷장 사진을 원했다. 나는 대부분의 요청을 거절했다. 나는 기자가 최민준에 대해 묻기 전에 공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조건으로 장문의 인터뷰 하나를 수락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도착해서 불평 없이 안전하로 갈아 신었다. 그녀는 조립 라인을 통해 데니스를 따라다녔고 프리아가 새로운 플랫폼을 테스트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점심시간 동안 견습생들과 함께 앉았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회의실에서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제기라고 묘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건 제가 이전에 속했던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다른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전 남편보다 더 성공하는 것이 목표의 일부였나요? 한동안은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저에게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분노는 유용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한 항해 시스템이죠. 만약 제가 최민준을 이기기 위해서만 계속 지었다면 그는 여전히 제 인생의 방향을 통제했을 겁니다. 기자가 잠시 노트를 닫았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회사는 제 결혼에 신경 쓰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품은 실패했고 직원들은 결정을 필요로 했으며 고객들은 진실을 필요로 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책임감이 낡은 굴욕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 대답이 이혼이 아니라 기사의 중심이 되었다. 처음으로 대중적인 이야기가 내가 인식하는 삶과 닮아 있었다. 상장으로 인한 유동성은 내가 몇 년 동안 미뤄왔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기술교육과 재정적 독립을 위한 박진혁 재단을 설립했다. 그 보조금의 절반은 커뮤니티 칼리지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나머지 절반은 경제적으로 통제적인 관계를 떠나는 여성들을 위한 법률 및 재정 서비스를 지원했다. 첫 이사회 회의에서 한 기부자가 왜 엔지니어링 재단이 이혼 변호사와 신용 상담사를 지원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능은 진공 상태에서 개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다.
누군가가 임금을 훔치거나 자기 이름으로 빚을 내거나 주거를 위협하면 뛰어난 기술자는 훈련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 독립은 인프라입니다. 우리의 첫 펠로우십은 학위 없이 8년 동안 의료 장비를 수리했던 카밀이라는 이름의 싱글맘에게 돌아갔다. 프로그램은 학비, 보육, 긴급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2년 후 그녀는 퀸 메리디언의 현장 엔지니어로 합류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카밀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돌아와서 전 남편의 회사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건 극적인 버전이죠. 저는 극적인 버전을 좋아해요.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원했어요. 어쩌면 여자의 최악의 해가 그녀에 대한 마지막 중요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 문장을 가슴에 품었다. 재단은 나에게 일어났던 일을 지우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을 신성시하지 않으면서 경험을 유용하게 만들었다. 나는 고통이 자동으로 지혜를 창조한다고 믿지 않았다. 종종 그것은 빚, 두려움, 그리고 수년간의 수리를 창조했다. 지혜는 우리가 그 후에 무엇을 짓기로 선택했는지에서 비롯되었다. 에드리언은 재단 이사회에 합류했지만 의장직은 거부했다. 당신 아버지의 이름이고 당신의 사명이야. 그가 말했다. 나는 중심에 서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어. 당신은 유난히 공을 피하는데 헌신적이군. 나는 수프에 대한 공을 차지하지. 수프는 평범했어. 역사가 판단할 거야. 파산 매각 기념일에 퀸 메리디언은 새 회사에 합류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전 한울 직원들을 위한 오픈 하우스를 열었다. 일부는 화가 나서, 일부는 궁금해서 왔다. 몇몇은 붕괴로 퇴직 가치를 잃었고 구조조정을 구조와 상처 모두로 볼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승리 연설을 하지 않았다. 나는 보고서를 발표했. 보존된 일자리, 지급된 청구액, 연금 회수, 법률 비용, 지분 이익, 그리고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손실. 숫자는 불완전했다. 전 창고 감독관이 질문 중에 일어섰다. 이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이 조용해졌다. 가치가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측정입니다. 내가 말했다. 붕괴는 우리가 더 나은 회사를 위해 지불하기로 선택한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잘못된 결정의 결과였습니다. 질문은 비용이 이미 존재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습니다. 복원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둘 다 사실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다가와서 오래된 한울 배치도를 건네주었다. 화가 나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아마 자료실에 있어야 할 겁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다. 자료실은 결국 아버지의 노트, 초기 프로토타입, 직원 사진, 파산 기록, 최민준이 돌려준 문서, 그리고 실패하기 전에 다른 회사가 서는 법을 배운 회사의 수백 가지 평범한 물건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우리는 과거를 미화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에 라벨을 붙였다. 그것은 나에게 복수보다 더 중요했다. 2주 후 에드리언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장소인 프로토타입 연구실에서 프러포즈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퇴근한 후 그는 꽃을 준비하지 않았다. 숨겨진 사진작가도 없었다. 센서 배열이 그의 뒤에서 녹색으로 깜박였고 누군가 회로 기판 옆에 반쯤 먹은 샌드위치를 남겨두었다. 이건 아주 적절하거나 깊이 비로맨틱하거나 둘 중 하나야. 내가 말했다. 음식에 반지를 넣지 말라고 들었어. 훌륭한 법적 판단이네. 그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지만 즉시 무릎을 꿇지는 않았다. 내가 묻기 전에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싶어. 네 회사는 내 것으로 남아. 내 일은 내 것으로 남아. 우리는 계약을 위해 별도의 변호사를 둬. 우리 중 누구라도 벌이되지 않는 공간을 요구할 수 있어. 우리 중 누구도 사랑을 지렛대로 사용하지 않아. 이걸 몇 년 동안 연습했군. 그러고 나서 그가 무릎을 꿇었다. 윤서아, 나는 널 완성시키고 싶지 않아. 넌 불완전하지 않아. 나는 네 옆에서 삶을 짓고 너와 논쟁하고 너와 여행하고 리콜 중에 너에게 수프를 가져다 주고 잠이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반지는 단순했다.
밴드 안에는 네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네가 선택하기 때문에 머물러. 나는 웃고 울면서 입을 가렸다. 그건 조종이야, 내가 말했다. 철회하고 수정할 수 있어. 나는 손을 내밀었다. 승인. 그가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맞았다. 처음으로 반지가 자물쇠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매일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결정처럼 느껴졌다. 제13장. 같은 공항, 다른 여자. 우리 결혼식은 메인의 조용한 해안가에서 열렸다. 경제 기자도, 사교계 소식지도, 친밀감을 거래처럼 보이게 할 만큼 큰 연회장도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가족,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본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짓고 있는 삶의 일부가 된 직원들을 초대했다. 나는 단순한 아이보리 실크 드레스와 아버지의 낡은 시계를 착용했다. 에드리언은 어두운 정장을 입었고 수십억 달러 협상 때보다 더 긴장해 보였다. 이민호가 신랑 들러리를 섰다. 프리아가 나와 함께 섰다. 안성기 부장은 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울었고 나중에는 부인했다. 주레는 에드리언에게 내 야망을 존중하고 내 선택을 지지하며 성공, 불확실성 변화를 통해 내 곁에 남아있겠다고 약속하는지 물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내가 화가 나고 지치고 다시는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나를 알았던 남자를 보았다. 그는 결코 그 두려움 때문에 나를 벌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두려움이 덜 유용해질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 나는 사랑이 한계 없는 희생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말했다. 나는 헌신이 나 자신을 얼마나 지울 수 있는지로 증명된다고 생각했고요. 당신은 사랑이 경계를 가질 수 있고 여전히 관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당신은 내가 더 작아져서 당신이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결코 요구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속할 곳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삶이 우리 둘 다 우리 자신으로 남을 수 있는 공간을 주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합니다. 바다가 그의 뒤에서 움직였고 오후의 햇살 아래 밝았다. 나도 당신을 선택해요. 그가 속삭였다. 몇 년 후 나는 해외 엔지니어링 팀을 만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입국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공중에 떠 있는 표지판, 굴러가는 여행 가방, 장벽에 기대는 가족들. 나는 한 손에는 커피를, 다른 손에는 프로젝트 폴더를 들고 프라이빗 출구 근처에 서 있었다. 윤 대표님, 내 뒤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더 이상 방을 멈출 힘은 없었다. 나는 돌아섰다. 최민준이 몇 야드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평범한 네이비 코트를 입고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파산 때보다 더 건강해 보였고 내 기억 속에서는 그럴 권리가 없을 만큼 늙어 보였다. 최 회장님, 내가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그래. 그의 시선이 잠시 내 결혼 반지로 옮겨갔다가 원망 없이 내 얼굴로 돌아왔다. 퀸 메리디언의 유럽 확장이 성사되었다고 들었어. 그가 말했다. 지난주에. 축하해. 고마워요. 어디 가는 길이야? 클리블랜드. 내가 자문하는 제조업체가 새 라인을 열거든. 1년 더 머물러 달라고 하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자기 연민도 연기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규모를 사과하지 않고 유용한 일을 묘사하는 법을 배웠다. 좋네요. 내가 말했다. 그래. 잠시 우리는 그가 한때 나에게 하위직을 제안하고 비서 옆에서 공평하게 대우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같은 공항에 서 있었다. 그 기억은 다른 사람의 삶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최민준이 가방을 열고 얇은 폴더를 꺼냈다. 창고 회사가 옛 본사 상자에서 이것들을 찾았어. 그가 말했다. 박진혁 회장님 노트가 더 있더군. 원본은 이미 당신 자료실로 갔어. 이건 당신을 위한 스캔본이야. 나는 폴더를 받았다. 고마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분께 종이가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과를 빚졌어.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종이로 무엇을 했느냐죠. 탑승 안내 방송이 머리 위로 울렸다. 최민준이 보안 검색대 쪽을 힐끗 보았다. 가봐야겠어. 안전한 비행 되세요. 그가 한 걸음 내디뎠다가 뒤돌아보았. 서아, 네가 집에 돌아와서 기뻐.
비록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더라도 나는 그 문장을 생각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미소 짓고 걸어갔다. 그가 떠나는 것을 보는 데에는 아픔이 없었다. 그가 돌아보길 바라는 숨겨진 소원도 없었다. 나는 단지 두 사람이 같은 역사를 살아남고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조용한 인식을 느꼈다. 누구야? 에드리언이 이민호와 한 무리의 엔지니어들을 뒤에 데리고 다가오며 물었다. 그는 내게 새 커피를 건네주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 팔에서 폴더를 가져갔다. 오래된 계정이에요. 내가 말했다. 완전히 정산된. 이민호가 도착한 팀을 맞이하는 동안 에드리언이 폴더라벨을 힐끗 보았다. 중요한가? 보관할 가치가 있죠. 그가 미소 지었다. 당신 개인 기록 정책은 여전히 엄격하군. 우리는 함께 출구 쪽으로 걸었다. 유리벽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바닥을 옅은 금색으로 만들었다. 밖에서는 교통, 회의, 공장 일정, 소송, 연구 실패, 좋은 저녁 식사, 나쁜 잠, 그리고 내게 속한 삶의 모든 평범한 일들이 도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오기 6년 전 나는 하나의 망가진 여행 가방과 내가 지워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저 공항을 통해 서울을 떠났었다. 6년 후 나는 전 남편의 회사 인수에 자금을 대는 여자로 돌아왔다. 하지만 권력은 최종 교훈이 아니었다. 최종 교훈은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그의 패배가 결코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윤서하였. 나는 아마데우스 캐피탈의 특별 상황 플랫폼을 이끌었다. 나는 아버지의 기술을 퀸 메리디언으로 재건했다. 나는 일자리를 창출했고 손실을 견뎌냈으며 실패를 바로잡았고 항복을 요구하지 않는 결혼을 선택했. 최민주는 내 역사의 일부였다. 그는 내 이름의 저자가 아니었다. 보도에서 에드리언이 차 문을 열고 잠시 멈췄다. 집으로? 그가 물었다. 나는 공항문을 한번 돌아보았다. 문은 똑같은 검은 여행 가방의 시작과 끝을 담은 낯선 사람들을 위해 열리고 닫혔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나를 기다리는 삶을 향해 돌아섰다. 집으로. 내가 말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물들의 생생한 여정은 계속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제 작품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비디오를 저장하고 더 많은 모험을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